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예전에 집이나 사무실에서 종이신문을 구독하는 분들이 많았죠. 그런데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뉴스를 쉽게 보는 세상이 열리면서 아무래도 신문 산업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이런 일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한데, 하지만 위기에도 성장하는 신문들도 여기저기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공부왕 이종훈 시간에는 글로벌 신문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실질 소득이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허리띠라도 졸라매자고 해서 소비 트렌드에 요즘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요. 하루 지출 0원을 실천하는 무지출 챌린지 열풍이 일고, 또 짠테크, 런치플레이션 이런 말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트렌드 리포트에서는 고물가에 대응하는 이런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위기를 겪고 있는 신문 산업에 대해서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 어떤 탈출구를 생각들 하고 있는지 공부왕 이종훈 시간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종훈 작가님 나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신문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다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다 마찬가지겠죠. 뭐 인터넷으로 보고 휴대폰으로 보고 하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최근 5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해왔고요. 또 향후 5년 동안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거라고 합니다. 굉장히 암울한 전망인데, 이 암울한 전망을 내놓은 것은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고,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1위의 다국적 회계 법인이죠. 예.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가 내놓은 자료에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이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사실 2019년부터 뭐 앞으로 5년까지 네. 지금 상당히 신문 산업은 고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2019년에 글로벌 신문 산업의 규모를 보니까 1,079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0조 8천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 추정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신문사들도 그렇지만은 광고 매출을 정확하게 기재를 잘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신문사들은 뭐 예, 판매 그러니까 부수도 공개 잘 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산업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른 나라도 그런 모양이에요, 다들. 네. 그런데 2019년에 신문 산업이 140조 8천억 원이었는데 2018년에 신문 산업의 규모는 147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2조 7조 가까이 줄어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장률로 따지면 마이너스 3.5%예요.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은 지난 5년보다 매출 감소폭과 마이너스 성장률이 더 커질 거다. 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볼 때 매출 감소폭과 마이너스 성장률이 퍼센트로 따지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신문 산업이 거의 뭐 파산 직전까지 몰린 곳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21년, 2022년에 이제 통계적인 착시가 일어날 수는 있다. 하지만 신문 산업은 전체적으로 매출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사양 산업의 일종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인터넷이나 모바일 같은 다른 대안들이 생기니까 네. 마치 마차가 우리 생활에서 좋은 역할을 했으나 뭐 요즘엔 마차 보기 어렵잖아요. 네. 그거하고 비슷한 뭐 구조이거나 상황일 것 같은데. 결정적인 그렇죠? 이유는 예. 사실은 그 온라인 때문이다라는 게 맞아요. 온라인의 영향으로 종이 지면 수익, 그러니까 종이 지면 광고 수익이 정확하게는 이제 감소했다. 이게 매출이 줄어든 결정적인 이유인데,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2019년 글로벌 신문 산업에서 발생한 140조 8천억의 매출 구성을 보면 예. 구독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수익의 54.4%고 광고 수익이 45.6%를 차지하는데, 거의 반반이네요. 예, 현재는 그래도 구독 수익이 광고 수익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한 달에 얼마씩 내는 네. 구독. 예. 여전히 구독이 많다는 게 조금 의외이긴 합니다. 제 주변에는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신문 보면서 돈 내는 사람도 거의 없고, 네. 종이 신문 구독하는 분들도 찾기는 어려운데, 여전히 구독 수입이 실제로도 많아요? 일종의 또 착시 현상이 나옵니다. 구독 수입이 많은 게 예. 종이 신문을 돈을 내고 구독하는 사람의 숫자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인데, 네. 하지만 구독 수입이 줄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신문사들이 구독료를 인상합니다. 아, 이것도 방법이겠네요. 구독료를 계속 인상하기 때문에 수익 감소를 완화시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결과 예. 종이신문의 구독 수익이 광고 수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느리게 감소하는 것처럼 예. 착시를 일으키는 거죠. 하지만 종이 지면의 광고 수익은 해가 거듭될수록 낮아지는 게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모바일을 비롯해 디지털 플랫폼의 온라인 광고 비중이 증가하면서 종이 신문 광고는 굉장히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경기대학교 홍성철 교수와 중앙대학교 강연건 교수가 쓴 작년에 쓴 그 포털 뉴스의 등장과 한국 신문 산업의 20년 변화라는 논문을 제가 찾아보니까 네. 한국의 종이 신문 광고 매출액이 지난 1996년에 2조 3,086억 원을 기록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96년에 이 광고 매출액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한국의 신문 광고 총액은 지난 22년 동안 62.8%가 감소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는데 뭐 그렇다고 광고를 하려는 광고주들의 욕구가 줄어든 게 아니라 전혀 그렇지 않죠. 광고 시장은 정반대 현상을 보여요. 같은 기간에 국내 대한민국 광고 매출액 총액은 3배 이상 성장했어요. 근데 그 광고 광고 시장이 시장은 3배 이상 성장하는데 신문이 못 가져온 거죠. 신문은 62.8%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감소가 된 거예요. 수익이. 광고를 다른 곳에 한다는 거네요. 광고주들이. 그렇죠. 신문 이외에. 신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그렇군요. 막 사람들이 사실은 예전에는 광고주들이 광고를 하려고 해도 네. 할 만한 곳이 별로 없었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가는 곳이 뻔하니까. 네. 그러니까 신문으로 광고가 다 실제로 신문의 탄생의 역사가 그 이유입니다. 신문에 본격적으로 신문 산업이라는 게 등장한 게 네. 산업혁명 이후거든요.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부터인데 산업혁명을 통해서 상품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잖아요. 네. 이 대량으로 생산된 상품을 팔아야 되니까. 홍보할, 광고할 이거 좋은데 사세요라고 광고할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타난 게 신문이고 신문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뭔가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하기야 그것도 알리는 거네요. 알리는 거죠. 광고도. 뭐 신문이 없었으면 신문에 광고를 하지 않았으면 상품은 구전 광고 외에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렇군요. 종이 신문들의 광고 수입이 줄어든다는 건 종이 신문 보는 사람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것도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결론인데. 외국은 그게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구독자 숫자가 줄어들면서 광고 수익이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근데 이번에 공부를 해보니까 한국은 그렇다고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요? 한국은 국내 학자들의 분석을 보면 네. 종이신문 독자 감소가 광고 매출의 하락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렇게 다들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종이신문의 광고 매출은 급감했습니다. 예. 96년에 비해서 22년 동안 62.8%는 급감했어요. 그런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같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소위 말하는 중앙일간지들 같은 경우에 네. 광고 매출 하락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아, 그럼 신문의 광고 매출이 많이 줄었다는 건 전국적인 지방지들 등등 다 네. 포함해서 그런 것이고. 네. 이른바 실제로 예. 중앙일간지들은 전국지들은 예. 이른바 전국지들은 광고 매출이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다. 여기도 부수는 많이 줄었을 텐데. 부스와 구독자 수는 줄었지만 예. 광고는 크게 줄지 않았다. 광고로 받는 돈 금액은 네, 광고 매출은 이제 사실 국내 일간지 광고 매출의 현황은 영업 기밀로 취급되기 때문에 예. 정확히 공개가 안 됩니다. 하지만 학자들이 분석해놓은 자료를 보면 조선일보를 비롯한 전국지 10개 지의 광고 매출은 예. 1996년에 비해서 20.4% 정도밖에 줄지 않았다라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20% 정도만 줄었다. 네, 전체적으로는 62.8%가 줄었는데 예. 그 이후로 이제 실질적으로 전통적인 시장 논리로 본다면 국내 언론사들은 포탈에 독자를 다 뺏겼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광고 매출이 하락하고 수익 모델이 붕괴돼야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신문사의 광고 단가가 구독자 숫자의 근거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광고 단가는 대개는 이 광고를 몇 명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네. 정해질 텐데. 온라인은 이제 뷰를 통해서 근데 결정하지만 구독자 숫자하고 왜 관계가 없죠? 지난 2012년에 나왔던 이 종합편성 채널의 경제학이라는 논문을 쓴 조영신 교수 같은 경우에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행 부수 대비 7배 정도 차이가 나는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의 경우 광고 단가 차이가 20%에 불과하다. 한국에서는 발행 부수가 많다고 해서 광고 단가가 크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며 예. 광고주는 합리적인 거래 계약을 통해서 광고를 집행하기보다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광고를 집행한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 한국 광고주들은 종이신문의 구독자가 줄어들고 종이신문을 통한 뉴스 소비가 줄어들어도 네. 광고비와 광고를 줄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광고 효과가 줄어들 텐데 왜 계속 광고를 네. 한다는 겁니까? 그 이유는 정부나 기업 차원에서 언론사 광고비를 일종의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언론사 입장에서는 기업의 이미지 관리와 예. 위기 관리 측면에서 광고를 신문에 주는 거지, 종이신문에 주는 거지, 광고 노출을 통한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조용신 교수가 쓴 논문 제목이 예. 종합편성 채널의 경제학이잖아요. 이런 점에서 보면 방송도 크게 다르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광고 수입이 외국처럼 구독자 수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국내 신문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이거는 그렇겠네요. 정말 예. 국내 언론사가, 국내 신문사들이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의 언론들과 다르게 상업주의에서 어느 정도 좀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가 냉장고 광고를 하는 게 네, 냉장고를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삼성전자의 기업 이미지 네. 또는 나중에 삼성전자와 관련한 불리한 기사를 사전에 일종의 리스크 관리.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영신 교수를 비롯한 많은 예. 국내 언론학자들은. 네. 그게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현상이랑 독특한 현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라고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기업들도 네. 나중에 혹시라도 이렇게 관계를 잘 해놔야 무슨 일이 벌어지면 우리한테 아픈 기사나 아픈 보도를 덜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들은 그렇게 리스크 관리를 안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할게요. 2013년에 예. 아마존의 CEO인 제프 베조스가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하거든요. 예. 근데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할 때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들이 상당한 반대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존과 제프 베조스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쓰기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네. 우려를 해요. 예. 근데 제프 베조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존과 나에 대해서 마음껏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기사를 써도 좋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반대로 기업이 어떤 그 광고라든지 네. 다른 금전적인 지원을 통해서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인다고 해서 네. 그것을 기사로 내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럼 평소에 그렇게 잘 해주더라도 네. 다른 그 미국의 기자들은 그런 거 없이 기사 쓸만한 기사들은 다 쓰더라. 쓴다.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쓰려고 한다. 그렇군요. 굳이 이분의 분석에 따르자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신문 산업이 차이가 나는 건 결국은 기자들의 성향 내지는 기자들의 가치관 때문이다 이런 결론이네요. 그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시지는 않습니다. 아니 결국은 뭐 돌고 돌아서 그런 결론인 기자 것 같은데. 출신이시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다른 나라 시장의 신문사들은 어때요? 뭐 그래도 좀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하는 신문사들은 혹시 없습니까? 모든 신문사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몇몇 신문사들은 눈에 띄게 약진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드렸던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뉴욕 타임즈가 네.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미국의 신문 산업은 팬데믹 2020년을 기점으로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갈 뻔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힘든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서 구독자 상위 20개 신문사의 평균 구독 부수 감소 비율이 20%에 달했고 그리고 USA 투데이 같은 그 전국지 같은 경우는 구독 부수가 62%나 감소되는 엄청난 위기에 직면했고 그리고 실제로 미국은 온라인이 발전하기 시작했던 2004년, 2006년을 기점으로 지역 신문사들이 거의 파산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네. 사모펀드들이 이걸 인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앞서 잠깐 사례를 들어주셨던 제프 베조스에 인수된 네. 워싱턴 포스트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이죠? 예. 마찬가지. 더 이상 운영이 안 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신문 산업이 위기다라는 말은 계속 하는데 중앙 일간지가 폐간되는 적은 없잖아요. 가끔 요즘은 중앙 일간지들 중에 주인이 바뀌는 케이스. 주인은 바뀌죠. 하지만 나타나기는 폐간되진 않죠. 예. 예.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 폐간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음. 근데 뉴욕 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서는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을 디지털 구독으로 잡았습니다. 디지털 구독? 예. 휴대폰으로 보는 것도 한 달에 얼마씩 내세요? 휴대폰, 인터넷 다? 다 돈을 유료 구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뉴욕 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77개의 그 뉴스레터가 있거든요. 네. 뉴스레터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구독 서비스,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핵심인데 이 뉴스레터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기 위해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뉴욕타임즈는 작년에 회사 창립 이래 가장 매출액이 많았던 2007년 매출액에 육박하는 매출을 내는데 팬데믹으로 미국의 신문사들이 폐업이 속출했던 상황에서 이런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 그리고 실제로 2020년 팬데믹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그 시기에도 네. 영업이익이 우리 돈으로 2천억 원이 넘었어요.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네.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제프 베조스 개인 회사가 돼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매출이 공개가 안 됩니다. 음흠.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지금 현재 웹과 모바일 방문자 숫자에서 뉴욕타임즈를 앞지르고 있거든요. 오호. 예. 그리고 최근에 기자 인력만 100여 명 이상 새롭게 충원돼 있어요. 돈 벌고 있다는 돈 뜻이네요. 벌고 있다는 뜻이죠. 네. 플러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고요. 두 회사의 공통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프라인 구독이 아닌 디지털 구독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혁신과 디지털 구독 모델 추진이 신문사의 전통적인 수익 구조의 지형을 완전히 바꿔놨고 이 바꾼 지형을 통해서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가 약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다른 신문들은 여전히 구독자 수도 줄고 계속 어려울 텐데 네. 오늘 예로 들어주신 이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즈 정도만 잘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다른 실제로 신문들은 이 디지털 구독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노력은 다 합니다. 근데 잘 안 돼요. 독자들이 인터넷을 통이나 휴대폰을 통해서 우리 신문을 보면서 한 달에 똑같은 돈을 내주면 네. 신문 용지 인쇄 안 하고 배달 안 해도 되니까 네. 신문사 입장에서는 너무도 감사할 일인데 네. 그럴 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결국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구독자의 입맛에 맞는 그 컨텐츠를 생산하는 능력에 달린 거예요. 돈 주고 볼 만한 콘텐츠. 그렇죠. 그러니까 뉴욕타임즈라든지 그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서는 저널리스트들을 대거 고용합니다. 네. 이 저널리스트들에게 뉴스레터를 쓰게 하는 거죠. 음. 그리고 이 저널리스트들은 대부분 구독자들 그리고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은 네. 저명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이 저널리스트들의 의견을 궁금해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해요. 네. 이 사람들의 말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기꺼이 지불을 하는데 문제는 뉴욕타임즈만 하더라도 디지털 구독 시장으로 전환을 추구하면서 뉴욕시에 대한 취재 인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인지만 미국은 지방지들이 많잖아요. 워낙 나라가 크다 보니까. 네. 근데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도 뉴욕에 있어서 뉴욕에 대한 뉴스를 많이 다뤄왔거든요. 전통적으로. 예. 그런데 이제는 뉴욕이 아닌 미국의 전국 단위를 커버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구독자들이 오히려 네, 뉴욕 전체 뉴스는 취재하는 인력들이 줄어드는 비중이 거예요. 줄어들고 있다. 근데 지역지들 입장에서는 지역 소식을 전하는 데 특화돼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거 지역 소식을 알고 싶어하는 독자들은 있으나 네. 그분들은 소수이고 네. 그리고 구독은 잘 돈을 안 내고 하시고. 그 소식을 듣기에는 신문 구독으로 충분히 종이 신문을 구독하는 걸로도 충분히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좋은 콘텐츠를 일단 돈 들여서 만들어야 좋은 되는 콘텐츠를 거군요.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프 베조스가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하고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것이 좋은 네. 콘텐츠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독자가 아니라 소비자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서 한국 언론들도 디지털 구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잘 안 되는 이유가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돈을 내고 뉴스 기사를 보는 데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근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내놓은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신문산업의 위기와 디지털 구독 모델의 성과라는 보고서를 보면 한국 언론들이 추구해야 될, 한국 신문들이 추구해야 될 답이 있습니다. 즉 돈을 지불하고 볼 만큼의 신뢰를 높여라. 일단. 네. 음. 신뢰를 높이지 못하면 독자의 신뢰를 잃어간다면 경영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신문 산업이다. 이렇게 결론 냅니다. 대강은 예상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몰랐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신문 산업. 저희 청취자들 중에는 그래도 종이 신문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2-3시간 하루에 신문 봅니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는 종이 신문 18년째 보고 있어요 하는 분도 문자로 보내주시긴 했네요. 예. 공부왕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고물가 시대가 오면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으면서 또 급변하는 소비 성향을 보이죠.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엔 최근에 갑자기 등장하고 있다는 덜 쓰고 안 쓰고 더 싸게 구입하는 소비 트렌드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SNS에 보니까 무지출 챌린지 네. 이런 거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네, 아마 고물가 때문인데요. 그 최근에 통계청 자료에 보면은 따르면 쌀이나 라면, 두부, 뭐 고기나 세제 이런 그 생활 물가 지수가 같은 기간 작년 대비
17.9%나 상승했고요. 네. 그중에서 그 생활물가 지수 중에서 의식주에 해당하는 신선식품 지수를 봤더니 13% 상승했다고 하고요. 네. 채소의 경우에는 26%나 올랐습니다. 와. 근데 뭐 아시겠지만 급여는 음. 소득은 그만큼 오르지 않잖아요. 그리고 얼마를 벌어도 대개는 그 소득에 맞춰서 그동안 살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 누구도 여유롭지는 않죠. 네. 아마 작년 이맘때나 재작년 이맘때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뭐 욜로나 플렉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예. 최근에는 욜로, 플렉스 이런 그 트렌드나 열풍은 싹 가셨고요. 무지출 챌린지. 어떻게 하면 안 쓰고 생활할까? 이런 챌린지들이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아끼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썼어요라는 걸? 자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로 어떻게 하면 안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는 거죠. 야, 공유를 하는 거죠. 요거는 좀 새롭거나 신선하게 느껴지네요. 대개는 네. 자기가 이런 것 많이 쓰고 다닙니다. 이런 거 샀습니다. 이런 거 즐깁니다는 뭐 자랑으로 할 수 있는데 네. 나 돈이 없어서 이걸 좀 아끼려고 합니다. 이거 안 썼어요. 이렇게 좀 궁핍하네요라는 거는 사실은 다들은 좀 숨기고 싶어 하는 맞아요. 게 일반적인데 네. 이것마저도 그러니까 부업을 하면서 돈을 더 벌던가 음, 그렇지 않으면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판단을 한 건데요. 이런 결심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안 쓸 수 있지? 이 자신의 노하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느냐. 네. 그래서 들여다보고 서로 공유를 하는 거죠. 이게 무지출 챌린지는 그냥 절약을 한다라는 개념을 넘어서서요. 예. 아예 돈을 하나도 안 쓰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심에 찬 챌린지거든요. 예를 들면 점심값을 줄이고 뭐 택시 대신에 버스를 타고 뭐 스타벅스 커피 대신에 회사에 비치된 인스턴트 커피를 마신다. 이런 거는 지출을 줄이는 거잖아요. 절약이죠. 네, 절약이죠. 예. 그런데 아예 이런 거를 해결하면서도 돈을 안 쓰는 지출이 제로인 생활에 도전해보자. 그래서 처음에는 24시간 동안 돈 안 쓰기. 그게 이제 실천을 해보면 이틀, 뭐 3일, 일주일, 열흘 이렇게 이제 무지출로 일상을 보내는데 도전하는 이런 그 일상을 브이로그로 기록하기도 하고요. 공유하기도 하는데요. 일주일 열흘을 돈을 안 쓰고 산다고요? 굉장히 어렵겠죠. 네.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불가능할 것 같죠. 밖으로 나가기만 해도 교통비부터 들고 돌아다니면 밥은 먹어야 될 텐데. 맞아요. 그래서 교통비가 관건인데요. 예. 걸어서 가거나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며칠씩 이 무지출에 도전을 하기가 아주 쉬운 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힘들다 하는 분들은 예. 이런 기본 교통비는 그 지출 항목에서 제외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무지출에 도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내가 냉장고에 저장되어 있던 음식들을 다 꺼내서 그것을 뭐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락도 싸가지고 다니고요. 네. 또 점심뿐만이 아니라 저녁까지 먹어야 할 경우에는 도시락 하나를 많이 싸서 그거를 이제 절반씩 남겨요? 먹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은 자전거로 이동을 하거나 걸어서 다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데이트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카페에 가서 영화를 보고 싶거나 할 때를 대비해서 네. 포인트나 쿠폰 이런 것들을 알뜰하게 사용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그 헌혈을 하면 네. 영화 관람권이나 상품권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을 또 이런 서비스들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소비자들도 많습니다. 예. 이런 정보들이 SNS에서 무지출 챌린지라는 항목에서 이런 정보가 많이 서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분들이 몇 달 전만 해도 호텔 망고 빙수를 5만 원 주고 사 먹었어요 하고서 사진 올리던 그분들이 맞아요? 그분들입니다. 그래서 돈처럼 쓸 수 있는 쿠폰이나 네. 그런 포인트를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인데요. 그렇겠군요. 예, 뭔가를 하면 리워드로 캐시를 주는 어플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가계부를 쓰면 캐시를 적립해주는 캐시닥이라고 하는 앱도 있고요. 예. 그냥 걸을 때마다 캐시를 주는 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보 걸을 때마다 하루에 이제
그 최대 캐시는 100캐시에 이제 해당하는데 이 100캐시가 제가 금액으로 보니까 100원에 해당하더라고요. 하루에 열심히 걸으면 100원 정도를 매일매일 적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리서치에 응답하면 캐시를 주는 서비스들도 있고요. 설문조사 응답하면. 네. 그리고 퀴즈를 풀거나 광고를 보면 캐시를 얼마씩 적립해 주는. 그래서 틈틈이 하루에 단 얼마씩이라도 모아야겠다. 이런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춰서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 마케팅, 프로모션 이런 이벤트 같은 경우에도 이 캐시 적립으로 많이 소비자들을 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지출을 실천하면서 한편으로는 부수입을 늘리는데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된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안 쓰는 제품은 바로바로 또 중고로 판매해서 그것을 또 추가 수익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요즘 중고장터에는 쓸만한 물건들 많이 나오겠네요. 네, 여느 맞습니다. 때보다. 네. 그리고 요즘에 그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점심값이거든요. 그거야 점심값이 냉장고 너무 많이- 파먹기도 하루 이틀이고 네. 도시락도 하루 이틀이지고 어떡하죠? 점심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예. 이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런치와 인플레이션.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직장인들의 점심값 부담이 부쩍 커지면서 등장한 용어인데요. 이게 지역마다 가격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수제비와 칼국수 한 그릇에 10,000원이 넘는 것이 굉장히 많고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서울 시내 기준으로 냉면 평균 가격이 1,269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냉면 한 그릇이 10,000원이 넘는다는 얘기인데, 뭐 그건 우리가 늘 느끼는 바죠. 네, 예. 비단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체감으로는 몇 달 전인 것 같은데 느낌적으로는 10,000원에 식사도 하고 커피 한 잔 정도까지는 마실 수 있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점심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메뉴들이 부담스러우니까 찾게 되는 곳이 있는데요. 어딜까요? 점심을 식당, 좀 싸게. 점심을 싸게 먹을 수 있는 곳. 네, 저 같은 경우 편의점 가면 여전히 맞아요. 좀 싼 것 같고. 맞아요. 예.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곳이 이제 편의점인데요. 그 한 편의점의 경우에는 7월 첫 주에 도시락 매출이 예.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약 49.8%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락 매출이 이렇게 부쩍 늘어나자 메뉴도 굉장히 다양해졌는데요. 뭐 복날에는 장어나 닭백숙 같은 이런 보양식 도시락 메뉴까지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편의점에서 상품 기획하는 분들이 이 도시락 메뉴 개발에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이 편의점 도시락 메뉴들이 정말 다양해졌는데요. 제가 어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이 예. 메뉴들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나. 한 사이트 들어가 봤더니 뭐 김밥 샌드위치, 삼각김밥은 다 아실 거고요. 네. 아삭 열무 비빔밥, 뭐 치즈 함박 파스타, 직화 고추장 불고기, 네. 뭐 불고기 분짜 샐러드, 뭐 훈제오리 당근 샐러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반 식당에서나 볼 수 있었던 메뉴들이 이제 편의점 도시락 메뉴들로 등장을 했는데요. 다양해졌죠. 예. 이 가격들이 보니까 거의 4,000원 후반에서 5,000원, 뭐 아주 비싼 거 경우에는 뭐 로제 찜닭 당면 이런 메뉴들은 한 10,000원 정도 하는데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메뉴들은 한 5,000원에서 6,000원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네. 메뉴의 종류가 거의 그 175가지, 175가지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편의점 도시락 경쟁이 이렇게 치열해지다 보니까 편의점 브랜드들마다 어떤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냐면 구독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됐습니다. 구독이라면 도시락을 구독해요? 네, 도시락을 이제 이 메뉴들도 많고 저렴하니까 직장인들이 식당 가느니 이 편의점을 찾게 된 거예요. 네. 그 편의점을 찾으면 뭐 어떤 날은 CU를 가고 어떤 날은 GS를 가고 왔다 갔다 할 테니까 편의점들 입장에서는 구독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뭔가 할인율을 제공을 해주면 저 손님이 계속 우리 편의점으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신문처럼 한 달에 도시락을 매일 먹으면 얼마 이런 겁니까? 월 구독료라는 거는 이건 이제 배달해주는 방식은 아니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4,000원으로 한 편의점에 월 구독료를 구독을 하면 구독료가 4,000원이에요? 네, 구독료가 4,000원에서 뭐 적은 곳은 한 2,000원으로 월 구독료를 제공을 하는 곳도 있는데요. 도시락 한 보통 개 값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이 4,000원의 월 구독료를 내면 한 달에 최대 10번까지 할인율을 도시락을 구매할 때마다 20% 정도 할인을 해줍니다. 구독료를 그러니까, 일단 내면 네, 회비를 내면 할인을 그렇죠. 해준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
편의점에 구독료를 내고 구독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편의점을 안 가고 내가 월 그렇겠네요. 구독료를 가입한 곳을 가겠죠. 몇 퍼센트나 할인해 줍니까, 대략? 최대 30%까지 할인을 해줍니다. 그럼 5,000원짜리면 1,500원이 그렇죠. 저렴해지는.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무제한은 아니고 이용 횟수가 있는데요. 네. 최소 10회부터 15회까지 편의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월 구독료를 내면 한 달에 10번 정도까지는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네. 한 번 할인 받을 때마다 1,000원이나 1,500원 정도 할인되니까 네. 그러면 10번을 다 이용하면 한 10,000원 정도 싸게 먹는 꼴이군요. 그렇죠. 4,000원 냈으니까 6,000원 아끼는 거네요. 네. 바로 계산이 되시네요. 야, 이분들이 호텔에서 망고빙수 5만 원짜리 먹던 그분들이라는 거죠? 네. 아이고. 그렇습니다. 뭐꼭 동일한 분들이야 아니겠습니다만 분위기가 네. 싹 바뀌었네요, 진짜. 그래서 꼭 필요한 소비를 해야 할 때 음. 질적으로 뛰어나면 좋겠지만 좀 더 싸고 할인율이 높거나 또 구매할 때마다 적립금이나 포인트를 주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데요. 예. 요즘에는 온라인 서비스들도 이런 소비자들의 그 어떤 그 행동 패턴을 파악을 하고 온라인 서비스에 가입할 때마다 추천인 아이디나 친구 아이디를 넣으면 적립금을 더 준다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려고 찾아온 소비자에게 당신 친구도 데려오면 내가 너한테 적립금 5,000원을 더 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유혹을 하는 건데요. 뭐 아무래도 친구들끼리는 취향이나 관심사도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비스 가입 단계부터 이건 마케팅에서는 리드라고 하는데요. 우리 서비스에 관심을 보이는 소비자. 네. 이 리드 발굴을 위해서 소비자를 겨냥한 마케팅이 이렇게 적립금이나 포인트를 주는 걸로 이제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이게 좀 유효하기도 하고 괜찮았을 텐데 아마 이것도 하다 보면 기업들이 네. 이거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예전에는 진짜 그냥 친구 있으면 얘 이거 쓸만한 친구를 소개하겠으나 네. 지금은 친구 소개하면 적립금 5,000원 주니까 어떤 친구든지 갖다가 넣으려고 아무나. 할 거 아니겠어요? 네, 맞아요. 예전에는 광고를 보면 돈을 주는 앱은 그렇게 광고를 보다가 물건을 사기도 할 텐데 지금은 그 돈 벌려고 일부러 광고를 보는 척 할 테니 맞아요. 이 효과가 자꾸 떨어질 텐데 일단은 계속 그런 걸 제공을 하고 있군요. 그렇더라도 회원으로 모집하고 나면 나중에 좋아지겠지. 주변 식당들이 걱정이 많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편의점들과 주변 식당들이 경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니까 무조건 싸게 판매하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점만 해도 각각의 메뉴나 원산지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일 수 있을 텐데요. 원가가. 네. 근데 그렇다면 비싸면 우리 제품의 가격이 비싸면 양을 푸짐하게 주거나 네. 양을 적게 하는 대신에 가격을 좀 싸게 하거나 하는 방법도 요령일 것 같은데요. 식당 주인께 여쭤보면 네. 둘 다 어렵습니다. 양을 많이 주면 네. 셋이 와서 2인분만 시켜서 먹고 나가고 아,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양을 적게 하는 대신 가격을 싸게 주려고 하면 이게 음식 재료비가 아니라 주로 인건비 임대료인데 어떻게 싸게 합니까? 하는 얘기 하실 거고. 실제로 이 소비자들은 또 그 비싸지만 먹고 싶은 메뉴를 선택했을 때는 네. 그래도 이 사람들은 편의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비싸면서도 먹고 싶은 메뉴를 정하는데 푸짐한 곳을 많이 찾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2회분으로 나눠서 네. 한 끼 식사를 2끼에 나눠서 먹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식당에 가서 네, 그래서 남은 거를 포장해 달라고 얘기를 한대요. 또는 테이크아웃을 해서 그것을 반만 덜어놓고 점심에 먹고 나머지 반을 저녁에 먹는 방식인 거죠. 가서 먹고 나머지 포장해 오면 그것도 다음 한 끼가 된다. 네, 그래서 예. 이렇게 먹으면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회당 식사 비용도 줄일 수가 있고 예. 또 양도 소식하게 되니까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스스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반면에 편의점에서 사 먹는 도시락보다는 약간 비싸지만 다양하고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메뉴로 구성해서 착한 가격 업소로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식당들은 네, 그래서 편의점과 경쟁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착한 가격 업소라는 거를 가보지 않으면 사실 소비자들이 모르잖아요. 네.
가보기 전에는 가격이 뭐 착한지 메뉴가 좋은지 이런 걸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주변의 식당들 중에 어디가 좀 싼가 저렴한가 네. 이거는 문 열고 들어가 봐야 아는 거니까 네. 사전에 좀 문 밖에서 알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할 텐데.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착한 가격업소 사이트가 있습니다. goodprice.go.kr인데요. 예. 여기에 제가 들어가 봐서 저희 회사 근처에 착한 가격업소를 검색을 해보니까 네. 제가 생각했던 착한 가격업소들이 지정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여기는 좀 저렴하다고 평소에 느꼈던 식당들이. 네. 그래서 이게 음. 정부와 지자체가 지정한 물가 안정 모범 업소인데요. 네. 이 업소나 소비자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지자체가 직접 방문해서 실사를 거쳐서 선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 뭐 안전한 재료, 뭐 서비스는 친절한지 청결한지 이런 걸 보고 선정을 하는데 이 착한 가격 업소는 인증 스티커가 있어요. 예. 그래서 밖에서도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이 착한 가격 업소로 인증을 받게 되면 뭐 쓰레기 봉투 무상 지원이나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또 이 업조 측면에서는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 식당 주인이 스스로 우리 가격 이만하면 싼 것 같습니다. 저희 가게를 착한 가격 업소로 선정해 해주세요. 주세요. 하면 실제로 확 보고 그 네. 스티커 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이트 이름이 어디라고요? goodprice.go.kr입니다. 진짜 네. 착한 가격.go.kr이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 네. 가면 리스트가 있다. 여기서 골라서 가면 그래도 문 열고 들어가면 부담 덜할 것이다 그 네. 말이군요. 예. 이거 참 런치플레이션. 한동안에는 이렇게 소비자들이 당연히 이렇게 알뜰하게 살아야지 하는 게 상식이었는데 또 한동안 좀 덜 그러기도 하다가 다시 이제 경제 상황이 힘들어지니까 네. 이런 트렌드가 또 급격하게 나타나는 걸 보고 야, 이거 어떻게 느껴야 될지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근데 긍정적인 면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유팩을 씻어서 주민센터에 가져다 주면 포인트를 적립해 주거나 네. 두루마리 휴지로 바꿔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네. 예. 근데 이 우유팩이 대부분 코팅이 되어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 우유팩은 그 분리 배출을 할 때 좀 특수한 과정을 거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요것만 모아서 주민센터에 가져다 주면 이 분리 배출이 아주 쉬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재활용 동참도 포인트나 물건으로 교환할 수 있게 해주면 이 분리 배출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서 네. 환경 측면에선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반품된 리퍼브 제품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좀 더 싼 가격에 사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요즘 이런 거 전문적으로 모아놓은 쇼핑몰들이 좀 있더군요. 네, 그렇죠. 그런 쇼핑몰들도 별도로 있었고 그냥 기본 온라인 쇼핑몰들에서도 이런 메뉴를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가격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한 것보다도 더 저렴하다는 거죠? 그렇죠. 다만 거기에서는 검색이 안 되니까 맞습니다. 이런 네. 사이트는 따로 알아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네, 최근에는 일반 쇼핑몰에서도 이 네. 메뉴를 신설해서 적극적으로 노출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한동안은 플렉스, 뭐 욜로, 뭐 이런 용어들이 거의 뭐 탕진잼 이런 말도 있었죠. 탕진잼. 당분간은 찾아보기 드문 소비 트렌드가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시절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요즘 들기도 하네요. 다들 이렇게 아끼기만 하면 또 경제가 더 어려워질 텐데. 잘 들었습니다.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점심은 좀 저렴한 걸로 찾아서 먹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다시 인사드리러 올게요.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